아니에요? 가리는 거 아니에요? 네? 가리는 거 같은데?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4 최고위원 회의로서 제3차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전국 상설위원장 연설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정동영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70차 최고위원 연설회의입니다. 오늘이 이제 사실상 선거제도 개정 신속처리 시한입니다. 속이 탄 사람은 민주평화당과 야당단이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 한마디 보호를 합니다. 국정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미세먼지 대처 능력이 그렇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과연 철학으로 무장한 정부인지 집행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공약이 머릿속에 들어있기는 한지 묻습니다. 미세먼지 공약은 실종되지 어려고 집행 능력은 제로입니다. 허둥지둥 매일 아침에 창문 열고 미세먼지 끼었을 때마다 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 자신들의 철석 같은 선거 공약이자 방론이자 국정개혁과제 중점과제 아니었습니까? 막판에 도대체 선거
개혁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공수처 검찰개혁에다 10개 민생법안까지 태워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것을 몽땅 보따리에 싸서 처리하려다가 제동이 걸린 국면에서 협상 능력도 없고 의지도 부족해 보입니다. 청와대는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국정 능력 가지고 과연 5년 뒤에 대한민국이 어디에 가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선거제도 개혁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민주당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팍팍한 고단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를 바꿔야 하고 기득권 양당 체제를 부셔야 하고 다당제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이 간절한 민주평화당의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정병환 원내대변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가려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JTBC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씨가 5.18 당시 광주에 왔고 발포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언론을 통한 증언만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진실을 국가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서 김용장 씨의 증언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조사위원을 재추천하든지 아니면 추천권을 우리 민주평화당에 위임하기를 촉구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5.32% 급등했고, 이것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광주와 대구 등 지방까지도 전국 평균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 공시가는 단순히 재산세나 종부세 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적 부담금까지 연동이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살아가는 은퇴자의 경우 추가적 수입은 없는 상황에서 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소득 역진 현상까지 불러올라 합니다. 정부는 급등한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고가주택 위주의 제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고가주택의 부담은 물론이고 아파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오히려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 걱정됩니다. 시장 가격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모든 정책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강도와 속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이미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보다 면밀히 확인해서 강도와 속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할리우드 영화 같은 사건의 일파만 다 커지고 있습니다. 마약과 뇌물의 탈세와 성폭력, 불법 영상 촬영, 권력과의 유착으로 확대된 이번 사건은 말 그대로 사회 부조리의 백화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의혹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도 이러한 돈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법을 처리했듯이 불법 촬영 관련 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할 것을 각 정당들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정대철 상임고문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누차 우려했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핵 보유구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핵 군축 정도나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 과정은 이거는 비핵화하지 않기 위한 핑계 수단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과 북한 비핵화 협상하는 단계에서 핵물질을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6개, 7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을 추출해야 된다고 공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 동남미 삼국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은 우리가 지금 자처했던 중재론 같은 것이 거의 무용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경제는 소위 중국, 안보는 미국, 그거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다면 북한을 설득해서 완전 비핵화를 통해서 김정은 표현대로 조국의 경제 발전과 인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고위국과 이합을 인민들한테 먹이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완전 비핵화해야 된다. 이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과거핵, 핵폭탄, 현대핵, 핵물질, 미래핵, 핵시설, 거기 플러스 WMD, 그 대량 살상 무기, 플러스 운반수단인 RCBF, 대륙간 탄도탄 전체를 완전히 없애야 당신들이 체제보호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다.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재 완화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정상국가화로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도달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마치 이런 격입니다. 총 1000사람과 총 한 차 사람이 가면서 총 1000사람이 총 한 차 사람 보고 이거 당신 쏠게 아니야. 저 어디 물 건너서 이제 미국 사람 쏠 거야.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할 때 우리 같이 가십니까? 보다 불량한 사람이. 그냥 확실히 총 내려놔라. 이건 미국 사람 쏘가지고 간에 당신이 기분 나쁘면 우리 쏠 수 있지 않냐. 내려놔야 된다고. 도리어 우리가 당사자로서 간절한 입장에서 북한을 설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사자고 되는 데서 내 예측이 맞지 않기를 하나 있겠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서 지금 최경환 의원 남성하고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을 좀 분명히 해서 화해, 협력, 경제적인 교육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안보 문제로서 비핵화를 확실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우회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유성엽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어제 심야까지 회의를 해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벌써 3월 말이 다가가고 있습니다만 선거법 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바른 자유한국당이야 놓아두고라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없는 그런 입장에서 자세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제시할 때부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그런 의지, 진정성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접시에 물을 떠주면서 황새에게 물 먹으라고 하는
마찬가지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다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가면서 그 75석마저도, 비례대표 75석마저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또 반반으로 가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민주당이 개혁입법 과제를 함께 끼워서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못지않게 300석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발의된 법안들 중에서 우리 박주현 의원께서 제시한 안이 그래도 가장 좀 현실적인 저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16석 정도로 전체적인 의석을 조정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시한 300석 이내에서 부분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그 민주당이 제시한 틀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민주당에게 300석까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그건 안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다시 한번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을 하고,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 저는 결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225석, 75석으로 갔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전북 지역 경우에는 최대 3석, 최소 2석이 줄어드는 걸로 지역구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나라 정치개혁,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을 2석 내지 3석까지 줄이면서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전국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명분만 쫓을 일도 아니다. 거기에 사로잡힐 일도 아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민주당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압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세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소기업만이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매출 10조 원이 넘는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죽 서서 남주는 꼴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한다더니 막상 우리 중소기업들은 배제된 채 외국 대기업 배만 불려주게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13년 김해공항 입찰 당시에 이미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도 무려 6년이 지난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면세점 특허권을 관리하는 관세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외국 대기업과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관세청이 아니라고 나태한 대처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호구로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입국장 면세점을 외국 기업의 전용 놀이터로 전락시켰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글로벌 1위 기업이 사실상의 운영권을 가져간다면 이는 이번 정부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무능행정, 바보행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불가피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의 신속하고 적실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예, 다른 최고위원들 발언 검토시면 박주현 수석부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예.
사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상정 합의 시한을 지켜야 합니다. 여야 사당은 오늘까지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이 지난다고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고 얼마간의 시간적인 융통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을 어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후에도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린 후에 2차 시한을 정해서 추가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성엽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안한 316석으로 하면서 지역구 석수를 줄이지 않고 전국구 비례대표를 우선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동안 당리 당략을 따지면서 이 제안을 거부하고 지역구를 상당히 줄이는 안을 제출함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서 반대하도록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았는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진행되어야 하고 정치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우선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만 패스트트랙에 올리십시오. 그런 다음 2차 시한을 정해서 그 안에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추가로 합의를 하고 각 당이 제안하는 사법개혁안, 5.18 외국처벌법 등을 다시 패키지로 해서 그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그런 안을 고려해서 장병원 원내대표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그 합의를 충실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배수 갑절변적 특별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그 범정부 기구가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원인으로 그 가장 경유차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외 요인으로 60%, 국내 요인으로 40%, 그리고 그 국내 요인 중에서 산업 발전의 40%,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40%, 일상생활의 2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이 상당히 그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가 급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그 산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성장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해외에서는 RE100이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에 사용해야만 거기에서 생산하는 그 상품을 구매를 하겠다. 그래서 RE100라는 캠페인이 있고 그 세계 유수의 166개 기업이 거의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 사업은 아직 운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 발전을 특수한다고 하면은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의 공백, 전력 수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탈원전을 제안을 하지만 목표를 하지만 그러나 당분간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재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석탄 화력 발전이 또 이 미세먼지 발생에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또 견해차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엇갈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저는 정확한 원인 실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먼저 서둘러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이런 부분에 명백하게 되어야만 그 위에 다른 대책이 좀 유효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패스트트랙 문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저는 지역의 균형 발전의 가치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패스트트랙 그리고 또 민주당 안으로 볼 경우에는 지금 호남이 지역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안 자체 내에서 이 75석 비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집권 여당, 제1여당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리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비공개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